결혼 22년 차,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다. 여보, 이 영수증은 뭐야? 그날 아침 남편 이준석의 양복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다. 내 손이 떨렸다. 아, 그거 회사 접대야. 준석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가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라며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날짜였다는 걸. 조용히 스며드는 금기의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금기의 시간 사연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재무팀 차장으로 15년간 일하며 숫자에 예민해진 나에게 이런 이상한 지출은 즉시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나는 김서연이다. 53세. 지금까지 완벽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나 지금 뭘 의심하는 거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수증을 다시 살펴봤다. 2인용 디너 코스? 15만 원. 내가 선물한 향수가 아닌 달콤하고 이국적인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았다. 최근 준석이 변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마다 챙기던 가족 나들이는 갑작스러운 출장이라는 핑계로 취소되기 일쑤였다. 식탁에 앉아도 준석의 시선은 항상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밤이면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잠들곤 했다. 회사로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생각이 복잡했다. 15년간 재무팀에서 일하며 수많은 위기를 냉철한 판단력으로 헤쳐왔는데 정작 22년간 함께한 남편의 변화 앞에서는 감정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변한 건 준석뿐일까? 아니면 나도?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영수증 이미지가 자꾸 떠올랐다. 동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나를 보며 내 내면의 동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점심시간 나는 평소와 달리 혼자 식사를 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준석의 최근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볼까 하는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22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 두려워 망설였다. 이게 무슨 생각이야? 이러면 안 돼.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준석은 또다시 늦게 귀가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려다 멈칫했다. 준석의 셔츠에서 맡은 향기가 낯설었기 때문이다. 분명 내가 선물한 향수가 아니었다. 오늘도 야근이었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낯설게 떨렸다. 응. 프로젝트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준석의 대답은 준비된 대본처럼 매끄러웠다. 그날 밤 나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혹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두 글자가 현실이 되는 순간 22년간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걸까? 가슴 한구석에서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달빛이 침실 창문으로 스며들던 밤, 준석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안을 채웠다. 내 마음은 22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평생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나누던 그날로 결혼 생활을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되돌려봤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준석의 눈물 젖은 미소, 둘째를 위해 밤새 병원을 지키던 그의 헌신적인 모습, IMF 때 준석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내가 재무 전문가로서 가정 경제를 지켰던 순간들까지. 언제부터였을까?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 드리워진 주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53세의 젊음이 서서히 빠져나간 자리에 피로와 세월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이 준석에게 부담이 된 걸까? 아니면 이제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설렘이 없어진 걸까? 나는 직장에서는 여전히 능력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겉보기에 우리 가정은 완벽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의대에 다니는 아들 정우, 미국 유학 중인 딸 혜린. 나는 일과 가정 모두에서 성공했다고 자부했다. 직장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높은 서울에서 두 아이를 명문대에 보낸 어머니로서도 인정받았다.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일도 잘하고 가정도 완벽하게 꾸려요? 동료들의 칭찬에 미소로 답했지만 내면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 뒤에 숨겨진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족 역할이 변하기 시작했다. 준석의 여동생 미정이 시어머니를 돌본다며 자주 집에 드나들었고 시어머니의 재산 문제로 가족회의가 잦아졌다. 나는 어느새 가족 내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느꼈다. 오빠, 어머니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 서연 언니는 바쁘잖아. 미정의 말에 준석은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다. 재정 전문가인 나로서는 시어머니의 자산 관리를 도울 수 있었지만 준석과 미정은 내 제안을 묵살했다. 당신은 직장에 충실해.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준석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나는 점점 외부인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도 준석과 미정이 시어머니 방에서 속삭이듯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내가 다가가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주말 나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니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다. 무심코 들여다본 서류 중에는 부동산 계약서로 보이는 것도 있었다. 자세히 보려는 순간 미정이 갑자기 방에 들어왔다. 언니, 이건 내가 정리할게. 엄마, 약 먹을 시간이니까 준비해줘. 미정은 서둘러 서류들을 챙겼다.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약을 준비했다. 서연아,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 너한테 미안해. 아니, 그냥 내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시어머니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한편 내 직장 생활은 점점 바빠졌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했다. 나는 일에 몰두하며 가정에서의 불안감을 잊으려 했지만 준석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내 제안에 준석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이번 주말에 골프 모임이 있어서. 매번 골프 모임이네. 누구랑 치는데? 그냥 회사 사람들이야. 당신이 아는 사람 없어. 준석의 대답은 점점 더 모호해졌고 내 질문을 피하는 듯했다. 나는 골프장에 전화해서 준석의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그런 행동이 불신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주말 나는 혼자 집에 남아서 집 정리를 하기로 했다. 준석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 낯선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이서희 부동산 중개사라고 적힌 명함이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득 연애 시절 준석의 첫사랑 이야기가 떠올랐다. 준석이 술에 취해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의 첫사랑 이름이 서희였다고. 우연의 일치일까? 나는 인터넷으로 이서희라는 부동산 중개사를 검색해봤다.
검색 결과에 나타난 부동산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서희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다. 내 가슴이 조여들었다. 단순히 업무상 만난 부동산 중개사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이서희의 부동산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기로 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곳에 들렀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준석이 서희와 함께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친밀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급하게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다. 이게 단순한 업무 관계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감정을 추스르며 재무 전문가로서 갖춰온 분석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했다. 간단한 메모장을 꺼내 지금까지 발견한 수상한 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낯선 향수 냄새와 늦은 귀가, 이서희라는 부동산 중개사와의 친밀한 모습,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에서 나를 배제하는 준석과 미정의 행동, 시어머니 방에서 발견한 서류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직감적으로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어머니의 재산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 직장 동료 중 부동산 투자에 밝은 김 부장을 찾아갔다. 김 부장님, 혹시 이서희라는 부동산 중개사 아세요? 강남에서 활동하는데. 김 부장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사람. 요즘 핫한 중개사예요. 특히 노인분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싸게 매입해서 개발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내 의심은 더욱 커졌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다. 집은 고요했고 준석은 이미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거실에 남겨진 준석의 노트북이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손이 노트북 키보드 위로 향했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밝아졌고 준석의 이메일 계정이 열려 있었다. 망설였지만 최근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업무 관련 이메일이었지만 하나의 제목이 눈에 띄었다. 우리 새집 계약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메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받는 사람은 이서희였고 내용은 분명했다. 서희야, 계약금 입금했어. 서연이 모르게 진행하자.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계약서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입금 내역이었다. 계약금으로 들어간 돈의 출처가 바로 시어머니의 계좌였던 것이다. 이럴 수가. 준석이 시어머니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계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했다. 준석과 서희 사이의 오간 메일을 찾아보니 두 사람이 2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회로 시작했지만 점차 관계가 깊어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너와 다시 만난 건 운명이야. 우리가 함께 계획한 대로 되고 있어. 준석이 보낸 이 문장에 숨이 막혔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운 걸까? 더 탐색하던 중 시어머니 자산관리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를 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석과 서희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소유한 강남의 빌딩을 헐값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서희의 부동산 회사에 투자하는 내용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는 점이다. 서연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빨리 진행해야 해.
이혼 후의 시어머니의 재산은 내가 관리하게 될 거야. 준석의 배신에 무너질 것 같았다. 22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재무 전문가로서의 직감이 작동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금융 사기에 가까웠다. 증거를 더 수집하기로 결심했다. 휴대폰을 꺼내 발견한 이메일과 문서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준석의 노트북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다. 아직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준석에게 의심을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다음 날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이서희의 부동산 사무실을 감시하기로 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선글라스와 모자로 변장한 채 기다렸다. 오전 11시경 준석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은 회사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약 1시간 후 준석과 서희가 함께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서류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카페의 구석자리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다. 준석과 서희의 대화를 엿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희가 준석의 손을 잡았고 준석은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조용히 촬영했다.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재빨리 카페를 빠져나왔다. 준석과 서희는 그대로 서희의 차에 타고 어딘가로 향했다. 택시를 잡아 그들을 따라갔다. 차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고 두 사람은 함께 들어갔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로비에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 접근해 시간을 벌기 위해 전단지를 보는 척했다. 그때 로비의 방문자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최근 방문자 명단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그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다. 잠시 후 아파트 단지 밖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모든 증거가 준석과 서희의 관계, 그리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그들의 계획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정말 치매가 심해진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대로 준석과 대면할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을 것인지. 내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재무 전문가로서의 냉철함은 여전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금융 범죄였기 때문이다. 결심을 내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태준 변호사님? 저 김서연입니다. 급한 상담이 필요해요. 내가 수집한 증거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트북의 이메일과 사진들, 방문자 기록, 그리고 준석과 서희의 친밀한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이것들은 단순한 외도 증거를 넘어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금융사기의 증거였다.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위해 USB에 복사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마지막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김태준 변호사는 나에 대한 대학 후배로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내 이야기를 들은 태준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누나,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금융범죄에 가까워요. 시어머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아직은 단편적인 정보들 뿐이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증거 수집에 집중해야 해요. 특히 시어머님의 계좌 내역과 부동산 거래 기록이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준석 형님의 외도 증거도요. 발견한 이메일과 사진들을 보여주었고 태준은 그것들을 검토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태준의 조언에 따라 더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우선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담당 의사를 만나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최 여사님의 치매는 경미한 수준이에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 검사 결과는 이전보다 호전된 상태를 보여줬어요. 놀랐다. 준석과 미정은 시어머니의 치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는데 의사의 말은 달랐다. 그럼 법적인 판단 능력은 어떤가요? 충분히 있습니다.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정보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준석과 미정이 시어머니의 상태를 고의로 과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다음으로 재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활용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나에게 맡겼던 보험 서류가 있었는데 그 서류에는 시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를 이용해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다. 조회 결과 시어머니 명의 강남 빌딩이 최근 매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매각 금액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고 매입자는 이서희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되어 있었다. 이 정보를 태준에게 전달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시어머님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남편이 출장이라며 집을 비운 날 준석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준석의 비서 유미에게 접근했다. 유미 씨, 나 서연이에요. 준석 좀 만나러 왔는데. 유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사모님. 부장님은 오늘 출장으로 안 계세요. 출장? 어디로요? 부산이요. 내일 저녁에 돌아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준석은 아침에 나에게도 똑같이 부산 출장이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준석이 서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유미 씨, 혹시 준석 스케줄 좀 볼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어서. 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다. 준석의 스케줄을 확인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석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은 모두 가짜였고 그 시간에 개인 일정으로 표시된 약속들이 있었다. 유미 씨, 이 개인 일정은 뭔가요? 글쎄요. 부장님이 직접 관리하셔서 잘 모르겠어요. 다만 매번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면 개인 일정을 잡으시더라고요. 그 번호를 물어봤고 유미가 알려준 번호를 메모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번호는 서희의 것이었다.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책상 서랍 속에서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아파트 키로 보였다. 그 키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사무실을 나온 나는 곧바로 서희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고객인 척 사무실에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물 좀 알아보려고요. 서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전문적인 태도로 나를 응대하며 매물 정보를 보여주었다. 대화 중 사무실 한쪽에 걸린 사진에 눈길이 갔다. 그곳에는 서희와 한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아,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귀엽네요. 제 아들이에요. 17살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17살이라면 준석과 내가 결혼한 후 태어난 아이였다. 혹시 준석의 아이일까?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딘가 준석을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드님이 정말 잘생겼네요. 아버님을 닮으셨나 봐요. 서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빠르게 회복되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화를 마친 후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 거의 확신이 들었다. 준석은 결혼 생활 중에도 서희와 관계를 유지했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22년간의 결혼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성을 유지했다. 다음으로 준석이 자주 방문한다던 강남의 아파트를 확인하기로 했다. 로비에서 본 방문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호수를 파악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105동 1302호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집주인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대인은 이서희였고 계약서에는 이준석이 함께 서명한 것으로 보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석과 서희는 비밀 아파트를 임대해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희의 아들이 준석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슬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준석과 서희의 불법 행위를 막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지켜야 했다. 집에 도착해서 내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이메일, 사진, 부동산 거래 내역, 방문 기록, 그리고 서희의 아들에 관한 정보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다음 날 아침 미정에게 전화했다. 미정아, 오늘 시어머니 병원 검진 있는 날이지? 내가 모시고 갈게.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언니, 괜찮아. 내가 모실 수 있어. 아니야.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와 시간을 못 보냈거든. 내가 가고 싶어. 미정은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준석이 출장이라는 핑계로 집을 비운 시간을 이용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데려왔다. 둘이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집으로 모시고 온 것이다. 어머니, 오늘은 검진 전에 집에 들러서 옷 좀 갈아입으시죠.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한 후 시어머니의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둘만 있게 되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또렷했다. 어머니, 준석이와 미정이가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다. 알고 있지. 내 재산을 빼돌리는 건 준석이와 서희야. 내가 치매인 줄 알고 속이고 있어.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모든 증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사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의사도 그렇게 말했지. 준석이와 미정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취급하니까 그냥 연기한 거야.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내 손을 다시 꼭 쥐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 아들이 너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나는 내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단다. 준석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내가 집안을 지켰지. 그런 내게 이런 배신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두 여성은 그 순간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우리는 모두 준석에게 배신당한 피해자였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시어머니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내 며느리인 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해. 준석과 서희, 그리고 미정까지 그들이 계획한 일을 막아야 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이메일, 사진, 부동산 거래 내역.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차분히 살펴봤다. 서희가 데리고 있는 아이, 준석의 아이 같아.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도 그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현실이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다. 어머니, 그 아이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몇 년 전에 우연히 서희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걸 봤어. 준석을 닮았더구나.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내 손자인 것 같았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준석은 결혼 생활 내내 이중 생활을 해온 것이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어머니, 우리 함께 이 상황을 바로잡아요. 준석과 서희가 더 이상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이 맞아.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결해야 해. 시어머니와 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시어머니는 공증인을 불러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다. 나는 김태준 변호사에게 연락해 법적 조치를 준비했다. 우리는 준석과 서희, 미정이 모르게 모든 준비를 마쳤다. 준석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식탁에서 마주한 준석의 얼굴을 보며 그가 22년간 나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출장은 어땠어?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냥 그랬어. 피곤하네. 준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의 거짓말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새삼 놀랐다. 아마 수년간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을 것이다. 그래, 부산에서 무슨 일 있었어? 준석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풀렸다. 별거 없었어. 그냥 일상적인 미팅이었지. 준석의 거짓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준석과 서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음 날 시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 계획을 세웠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고 준석과 서희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날이 다가왔다.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준석, 미정, 그리고 놀랍게도 서희까지 참석하게 될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일요일 아침 가족회의를 위해 거실을 정리했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준비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확인했다. 증거 서류, 녹음기, 그리고 법적 대리인과의 연락.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들어왔다.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다. 준비됐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곧 초인종이 울렸다. 미정이 먼저 도착했다. 시어머니를 보자 평소처럼 과장된 걱정을 표현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약은 제때 드셨어요? 시어머니는 약간 멍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치매 환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그래. 괜찮아. 미정은 나에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 갑자기 가족회의라니? 무슨 일이에요? 차분하게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준석 오빠 오면 시작할게. 얼마 후 준석이 도착했다. 그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가족회의라니. 잠시만. 한 사람이 더 와야 해. 준석의 표정이 굳었다. 누구?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희가 서 있었다.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서희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분명 준석이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을 테니까. 들어오세요, 이서희 씨. 우리 가족 회의에 초대했어요. 서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준석을 쳐다봤다. 준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아, 이게 무슨 뜻이야? 모두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가리켰다.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거야. 특히 시어머니의 재산에 관한 것과 잠시 준석과 서희를 바라봤다. 당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서희 씨를 부동산 일로만 알고 있어.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 서류 중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것은 준석과 서희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부동산 일을 이렇게 하나요? 사진 속에서 준석과 서희는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그만해요, 당신.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요.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차례대로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메일, 부동산 거래 내역, 아파트 임대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희의 아들 사진을 꺼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요.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정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은 22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결혼 생활 내내 서희 씨와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려 서희 씨와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고요. 준석은 말문이 막힌 듯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서연아, 난 말하지 마요. 이제 당신의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더 이상 멍한 모습이 아니라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준석과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준석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치매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머니, 나는 치매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미정이 끼어들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어머니가 치매라고. 거짓말하지 마. 미정아, 의사는 내가 경미한 인지장애일 뿐이라고 했어.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판단력도 멀쩡해. 시어머니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봉투에서 새로운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새 유언장이에요. 어제 공증인 앞에서 작성했죠. 시어머니의 재산은 앞으로 신탁 관리될 거예요. 그리고 준석 씨와 미정 씨는 상속에서 제외됐습니다. 준석과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서연이 어머니를 조종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내가 조종당했다고 생각하는 건 내 어머니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내 판단력은 멀쩡해. 내 아들이 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울 뿐이지. 서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니까. 차갑게 말했다. 앉으세요, 서희 씨. 당신도 이 일의 공범이에요. 게다가 곧 경찰이 도착할 텐데 문 앞에서 마주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경찰이라니. 서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테이블 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네, 경찰이요.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각하려 한 혐의로 신고했어요. 금융사기죄로 조사받게 될 거예요. 준석이 소리쳤다. 이럴 수는 없어. 서연아, 우리 22년을 함께 했잖아. 이혼하겠다면 그러자고. 왜 이렇게까지? 눈물을 참으며 준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네, 우리는 22년을 함께 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외도를 하고 이중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웠죠. IMF 때 당신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내가 재정을 책임졌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배신했어요. 미정이 흐느끼며 말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사실 나도 오빠와 서희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만해. 미정아. 준석이 소리쳤다. 미정은 울면서 계속했다. 아니야. 이제 그만둬야 해. 오빠가 나더러 어머니의 치매 연기를 도와달라고 했어. 나는 그저 오빠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서희가 준석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당신이 말했잖아. 모든 게 합법적이고 어머님은 치매라서 기억도 못 하실 거라고.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치매라서 편하게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오히려 내 생각을 숨기는 법을 배운 거란다. 너희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김태준 변호사와 2명의 형사가 들어왔다. 이준석 씨와 이서희 씨 되시죠? 형사가 물었다. 금융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연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당신 어머니까지 배신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형사들이 준석과 서희를 연행해 나갔다.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모든 걸 잃었을 거야. 고마워.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두 여성은 배신의 아픔을 함께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정 싸움은 예상보다 치열했다. 준석과 서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내가 시어머니를 조종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미정도 처음에는 오빠 편을 들었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재판장에서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저는 오빠와 서희 씨가 어머니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매각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오빠가 저에게도 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의 증언은 준석과 서희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증언은 시어머니에게서 나왔다. 시어머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이지만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준석은 내가 치매라고 주변에 알리고 내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새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준석과 이서희에게 금융사기 혐의를 인정합니다. 이준석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서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인 최영자 여사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5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2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 아팠다. 준석과의 이혼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재산 분할에서 공정한 몫을 받았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나를 덮쳤다.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비가 내리는 법원 계단에 서서 텅 빈 승리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22년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넘겼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 가족여행의 추억들,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밤마다 준석과 서희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복수심에 사로잡혔고 그 감정이 나를 좀먹기 시작했다. 식욕이 사라지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만성 두통까지 생겼다. 회사에서도 내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판단력을 보이지 못했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연 씨, 괜찮아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다. 재산을 되찾은 것보다 더 값진 것은 내 자존심과 인생의 주도권이었지만 그 대가로 잃어버린 시간과 신뢰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딸 혜린이 방학을 맞아 귀국했을 때 그녀는 엄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엄마 너무 말랐어요. 제대로 식사는 하고 계신 거예요? 딸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혜린은 내 상태를 걱정했다. 그날 밤 혜린이 내 방을 찾아왔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아빠와 이혼하고 나서. 눈물을 참으며 딸을 바라봤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혜린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빠가 한 일은 정말 나쁜 일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리시면 그건 아빠에게 또 다른 승리를 안겨주는 거예요. 딸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혜린의 말이 맞았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내 행복을 되찾지는 못했다. 오히려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변화를 시도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쉽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직 힘들어요, 어머니. 제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긴 후에도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행복이야. 너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것은 옳은 일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야. 시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지금까지 내 권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내 행복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시어머니는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보석들이야. 하지만 진짜 보석은 너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이제 너의 미래를 위해 써라. 시어머니의 선물에 감동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 가지 않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야. 그 말을 들으며 내가 복수에 집착하며 정작 내 행복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큰 결심을 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MBA 과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서연 씨, 정말 MBA를 하실 거예요? 대단하네요. 동료들은 내 결정에 놀라워했지만 확신에 찬 정으로 대답했다. 네, 이제 제 인생의 새 장을 열고 싶어요. 주말마다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했다. 오랜 재무 경험과 새롭게 배우는 경영 지식이 시너지를 이루기 시작했다. 내 눈빛에는 다시 열정이 깃들었다. 졸업 후 젊은 시절의 꿈이었던 나만의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신우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특히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재정 컨설팅에 초점을 맞췄다. 여성들은 종종 재정적 독립과 안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저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내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진정성과 전문성이 많은 클라이언트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 후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내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회사 행사에 참석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두 여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가 계셨기에 가능했어요.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길거리에서 우연히 준석을 마주쳤다. 그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다. 판결 이후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서희와도 헤어졌다는 소문이 있었다. 서연아, 준석이 망설이며 말을 건넸다.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다. 이전과 같은 분노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기억처럼 흐릿해진 감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잘 지내요? 그냥 그렇게 지내. 너는 정말 달라 보이는구나. 행복해 보여. 미소를 지었다. 네, 행복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행복해요. 준석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당신도 새로운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짧은 대화 후 각자의 길로 갈라섰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로 향했다. 내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내 회사는 5년 차를 맞이하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여성 경제 자립을 돕는 비영리 재단도 설립했고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다. 어느 날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김서연 대표님, 제 이름은 이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서희의 딸입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다. 민지는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에게 사과하고 싶어 했다며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서희의 후회와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서희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을 뿐이었다. 민지에게 회사에 지원해 볼 것을 권했고 몇 주 후 민지는 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김서연 대표님, 이렇게 성공적인 회사를 이끌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제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어요. 고통은 저를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아들 정우와 유학을 마치고 함께 일하게 된 딸 혜리는 내 가장 큰 자랑이었다. 가족의 아픔을 함께 극복한 세 사람은 더욱 단단한 유대를 형성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혜린이 회사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말했다. 엄마는 저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딸을 포옹했다. 엄마도 너희가 자랑스러워.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줘서 고마워. 시어머니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지만 그녀는 나와 함께 지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서연아,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었어. 고마워.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아드렸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60세 생일을 맞이한 나에게 직원들은
특별한 파티를 열어주었다. 딸 혜린이 건배사를 제안했다. 엄마의 환갑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에게 엄마가 보여준 삶의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인생에서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게 한다는 것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회사의 경영을 딸 혜린에게 점진적으로 이양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시간을 비영리 재단에 투자했다. 이혼, 사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년 여성들에게 재정 교육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새인생 재단을 설립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눌 차례입니다. 53세의 새로운 시작을 한 나는 이제 60세가 되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빛났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인생의 가장 큰 승리는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다. 사무실 벽에 걸어둔 액자에 적힌 문구였다.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 경험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깨달았다. 진정한 자유는 미워하기를 멈추는 순간 찾아온다는 것을. 마치 금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우는 금괴수 예술처럼 우리의 상처도 경험과 지혜의 금으로 채워질 때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열쇠다. 그 순간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상처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에 몰랐던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어느 겨울 아침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돌아봤다. 그 긴 여정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배신이 모두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나는 내 인생에 감사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종종 이 말을 되새겼다. 그리고 나는 항상 더 큰 행복과 성장을 위한 선택을 해왔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원망보다는 수용을, 체념보다는 도전을 선택했다.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내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니까. 창밖에 눈이 조용히 내리는 가운데 내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있다면 더 빛나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